손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살아생전 찾던 것을 저는 찾아야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장례식장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분자. 과거의 일을 모두 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낯이 있는 영정 속 사진을 보며 점점 40년 전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나 스스로를 지우며 잊고 싶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그날의 진실. 손 좀 보여달라는 질문을 받기 전까지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웠던 그날을. 40년 전 정분자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인마저 스스로 지운 채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밥솥 뚜껑을 열다 멈췄습니다. 영정 사진의 아이가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제 손끝까지 닿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밥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덮었지만 사진은 계속 보였고 저는 국자를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주방은 늘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음식을 만들고 조문객이 오면 상을 차리고 빈 그릇이 나오면 설거지를 하고 다시 누군가 죽으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 일을 7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죽음 냄새가 밥에 배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잤지만 이제는 향 냄새만 맡으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입니다. 주방장 박 사장은 제가 말이 없고 묻지 않는 게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일이라는 게 말 많으면 안 된다고, 죽은 사람 얘기도 산 사람 얘기도 귀에 담지 말고 그냥 밥이나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원래 말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장례는 규모가 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이 몰려들었고 주방은 전쟁터처럼 돌아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쉴 틈이 없었는데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손이라 대충 감으로도 간을 맞출 수 있었고 주방장은 제 손을 믿었습니다. 분자 씨, 빈 그릇 좀 걷어와요. 주방장이 말해서 저는 앞치마를 툭툭 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작은 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고 빈 그릇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그릇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웃음이 아니라 눈이었습니다. 눈 모양이, 눈가 주름이, 미간에 잡힌 작은 선 하나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본 얼굴일까요? 어디서 본 사람일까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완장을 차고 있었는데 유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아니 이미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 좀 볼 수 있을까요? 남자가 제 손을 봤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보자고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본능적으로 쟁반 뒤로 손을 감췄는데 그 순간 남자 얼굴에 확신이 스쳤습니다. 역시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그때 그 방에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 어느 방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평생 수많은 방에 있었는데 주방도 방이고 이 식당도 방이고 제가 자는 작은 숙소도 방인데 남자는 분명히 특정한 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어떤 방인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고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남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방이라는 사람이에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손.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손. 제 손을 본 적이 있다고요? 언제요? 어디서요? 남자는 제 손을 계속 보고 있었고 저는 손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이 손을, 이 손에 남은 것을, 이 손이 했던 것들을. 죄송하지만 저는 일을 해야 해서. 저는 쟁반을 들고 돌아서려 했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형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형은 평생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를 받아준 사람 손이 기억난다고. 그 손을 찾아달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받아준 사람. 삼파. 저였습니다. 쟁반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저를 받고 주방장이 달려 나왔으며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영정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준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김준식. 40년 전 그 밤 제 손으로 받았던 아이. 살려내지 못했던 아이. 아니, 살렸지만 이름을 바꿔버린 아이.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고 향 냄새가 목을 조였으며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 저는 어제보다 더 일찍 주방에 나왔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영정 사진이 보였고 귀를 막아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이불을 뒤집었어도 40년 전 그날 밤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방장은 제 얼굴을 보고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고 팔을 썰다가 손끝을 베었으며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2번 넣어서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분자 씨, 오늘 좀 쉬는 게 어때요?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더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남자가 주방 뒤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정분자 씨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놀라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준식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김현우라고 해요.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자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김준식과는 닮지 않았습니다. 눈 모양도 다르고 코도 달랐으며 인매도 달랐습니다. 형은 평생 자기 친엄마가 누군지 몰랐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형을 데리고 왔는데
형은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형이 20살쯤 됐을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자기 엄마가 따로 있다는 걸.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은 그때부터 친엄마를 찾으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말 안 하시고 호적을 찾아봐도 이름만 있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만 하고 남자가 담배를 빼내 손가락 사이에 끼고 돌렸습니다. 그러다 형이 암 진단 받았어요. 말기였어요. 죽기 전에 형이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를 받아준 사람 손이 기억난다고. 작고 차가운 손이었는데 그 손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 손을 찾아달라고.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4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 손은 늘 차가웠고 아이를 받을 때마다 산모들이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정분자 씨가 산파였다는 걸 알아내는데 1년 걸렸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 제가 계속 찾았어요. 마을 보건소 기록, 옛날 주민등록, 동네 어르신들 증언. 그렇게 찾다 보니 40년 전에 이 마을에 산파가 한 명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정분자. 제 이름이 남자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마을 사람들은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고, 누구는 죽었다고 했고, 누구는 도시로 갔다고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라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분자 씨 손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형이 말한 그 손이라는 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형 출생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산모가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손을 씻고 있었으며 빗물 고인 대야에 수건을 담갔다 꺼냈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게 더웠고 산모는 비명을 질렀으며 저는 아이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젖은 체온이 남았고 그 체온이 점점 식어갔으며 저는 아이를 흔들고 두드리고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산모였습니다. 산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죽었냐고, 우리 아기 죽었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저는 그 순간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정분자 씨,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형이 누구 아들이었는지만 알고 싶어요. 형 친엄마가 누구였는지. 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형 친엄마가 누구였는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저는 이름을 바꿨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40년 전 일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그 밤의 온도, 산모의 비명, 아이의 침묵,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까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 드렸네요. 남자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은 평생 엄마를 찾았지만 저는 그 엄마가 누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살린 아이와 기록된 아이가 달랐으니까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처럼.
나는 아기를 살리지 못한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밤을 제대로 말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0년 전 겨울, 저는 이 마을에서 산파였습니다. 의사가 없는 마을이었고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아이 낳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는 달려갔고 제 손으로 아이를 받았으며 그렇게 20해 넘게 일했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을 이장 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진통을 시작했다고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눈길을 걸어갔는데 발목까지 빠지는 눈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모를 기다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댁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산모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 한쪽에서 염주를 돌리고 있었으며 이장은 마루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산모를 살폈습니다. 아이가 잘못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못 나간다고 여기서 어떻게든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산모를 다시 봤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처사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으며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손을 넣어 아이를 돌리려 했고 산모를 움직여 자세를 바꿔봤으며 계속 말을 걸어 정신을 붙들어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산모는 점점 약해졌으며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방을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옆방에도 산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집에서 두 며느리가 동시에 진통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저는 큰 며느리 방에 있었고 작은 며느리는 옆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이미 아이를 낳은 뒤였습니다. 혼자서 도와줄 사람도 없이 아이는 울고 있었고 산모는 기진맥진해서 숨만 쉬고 있었으며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못한 채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탯줄을 처리하고 아이를 씻겼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큰 며느리 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시어머니 품에 안기고 다시 큰 며느리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산모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출혈이 심해졌고 맥박이 약해졌으며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 아이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흔들고 두드리고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1번, 2번, 3번. 아이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옆방에서 낳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큰 며느리 아들로 해달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너무 약하게 태어났으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차라리 작은 며느리가 낳은 건강한 아이를 큰 며느리 아들로 올려달라고 그게 집안을 위해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장손인데 너무 약하니 안 된다고, 작은 며느리 아들을 장손으로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뭐든지 보답하겠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우리 말을 들으라고, 안 그러면 소문을 내겠다고, 저번에 죽은 아이 일도 있고 하니 제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소문내면 마을에서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큰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작고 약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었고 피부도 푸르스름했으며 울음도 약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울음도 컸고 피부도 분홍빛이었으며 팔다리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선택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두 아이의 이름표를 바꿨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큰 며느리 아들로 기록했고 큰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작은 며느리 아들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발자국은 금방 지워졌으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흘 후 큰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작은 며느리 아들로 바꾼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일주일을 못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마을을 떠났습니다. 짐도 제대로 싸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어디로 가냐는 질문에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저는 산파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칼을 쥐고 팔을 썰다가 손끝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작은 피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물에 담갔는데 40년 전 그날 밤 손을 씻던 대야의 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물에 섞인 피, 두 아이의 피, 바뀐 이름. 저는 죄를 숨긴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을 자리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40년 동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거칠어진 것이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계속 움직여야 생각이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은 벗고 흰 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상복 완장도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를 봤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거 형이 남긴 겁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형이 병원에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노트예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들어있어요. 유전자 검사.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은 평생 자기가 누구인지 의심하며 살았어요. 김현우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아버지랑 안 닮았고 형제들이랑도 안 닮았고 사진을 봐도 뭔가 어긋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20살 때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아버지 DNA가 일치했어요. 친아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형은 끝까지 뭔가 잘못됐다고 믿었어요. 자기가 기억하는 어떤 감각이 있었대요. 김현우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형이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2번 태어난 것 같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또 한 번은 누군가 손에서. 그런데 2번째 탄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번 태어났다. 맞습니다. 김준식은 작은 며느리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제 손에서 큰 며느리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형은 죽기 전까지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출생 기록을 찾고 병원 기록을 뒤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산파 얘기를 들었대요. 정분자라는 산파가 자기를 받았다고. 김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형이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사라지고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다들 모른다고 했고, 누구는 죽었다고 했고, 누구는 도망갔다고 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이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산파를 찾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람 손이 기억난다. 작고 차갑고 떨리던 손. 그 손이 나를 이 세상에 내놓았다. 그 손이 진실을 알고 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현우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열겠어요. 왜요? 열면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김현우가 한참을 저를 보다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직접 열어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대학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고 모서리가 말려 있었으며 연필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한 페이지를 펼쳐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큰어머니의 아들인가? 작은어머니의 아들인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것 같다. 그런데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모르겠다. 둘 다 나를 낳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어디서 왔나? 저는 노트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김현우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에 나를 불렀다. 손을 잡고 뭔가 말하려다 말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숨을 거두셨다. 무엇이 미안한 걸까? 나를 낳지 않은 게 미안한 걸까? 나를 낳았는데 말 못한 게 미안한 걸까? 김현우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곧 죽는다. 답을 찾지 못한 채 죽는다. 현우야, 내가 대신 찾아줘. 산파를 찾아줘. 정분자를 찾아줘. 그 사람이 알고 있다. 그 사람 손이 진실을 안다. 제발. 김현우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눈도 붉어지지 않았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으며 표정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담담함은 분노와 슬픔을 오랫동안 눌러 만든 표정이었습니다. 정분자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형이 누구 아들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형한테 진짜 엄마가 누구였는지 말해주고 싶어요. 형 무덤 앞에서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당신이 말 안 해도 돼요.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대신 한 번만 같이 가줘요. 그때 그 집으로. 그 집. 40년 전 그날 밤의 집. 이장댁.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왜요? 그 집에 가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무너지세요. 김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40년 동안 숨으신 거잖아요. 이제는 무너지세요. 그래야 다시 설 수 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만 시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김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여기서 만나요. 아침 10시. 그가 노트를 다시 봉투에 넣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가지고 계세요. 형이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어 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김현우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불렀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향 냄새가 뒷문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바람에 섞여 들어온 냄새였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구석에서 몸을 구부렸습니다. 토할 것은 없었지만 몸이 계속 거부했습니다. 40년 동안 삼켜온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선 채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김준식이 평생 찾던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김현우가 장례식장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는데 가방 속에는 어젯밤 받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밤새 손에 쥐고 있었지만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타자 김현우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옛날 이장댁 주소였는데 지금은 그 집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을이 많이 변했을 거라고 40년이면 모든 게 바뀌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길을 기억하려 했는데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버스를 타고 왔고 눈이 많이 내렸으며 밤이었는데 지금은 차를 타고 가고 날씨는 맑았으며 한낮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들이 대부분 비어 있었고 골목에는 풀이 자랐으며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몇 명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차를 천천히 몰며 집을 찾았습니다. 옛날 이장댁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는데 제일 큰 기와집이었고 마당도 넓었으며 대문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낡은 대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경첩이 녹슬어 있었으며 문짝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대문 옆 담장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여기 맞나요? 김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문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저는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현우가 먼저 대문을 밀고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을 건너 현관으로 가는데 발밑에서 기왓장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으며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루는 삭아서 밟으면 꺼질 것 같았고 벽지는 다 떨어져 나갔으며 방문들은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방으로 갔습니다. 큰 며느리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지도 뜯겨나갔고 장판도 찢어졌으며 창문도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이 방 한가운데 요를 깔았고 그 위에 산모가 누워 있었으며 저는 옆에 앉아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대야가 있었고 수건이 있었으며 가위와 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고 저는 그 아이를 받았으며 아이가 울지 않아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김현우가 옆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며느리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한참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두 방이 붙어 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며느리가 동시에 진통을 시작했어요. 동시에요? 네. 큰 며느리는 이 방에서, 작은 며느리는 저 방에서. 김현우가 두 방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형은 어느 방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작은 며느리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에서. 그런데 큰 며느리 아들로 기록됐다는 거죠? 네. 김현우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이장도. 왜요? 큰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너무 약했어요. 장손인데 약하게 태어나면 안 된다고 차라리 작은 며느리가 낳은 건강한 아이를 장손으로 올리자고 했어요. 김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꿨어요. 이름표를. 당신 선택이었어요. 아니면. 저는 그를 봤습니다. 떠밀렸어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었고 이장이 협박했어요. 소문 내겠다고, 마을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김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떠밀렸어도 결국 손을 움직인 건 저니까요. 이름표를 바꾼 건 제 손이니까요. 김현우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떠밀렸다고 말하면 내 죄는 누가 가져가나요? 김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예요? 이장이에요? 아니면 그날 밤 그 상황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해요? 협박한 사람한테요? 빌었던 사람한테요? 아니면 두 아이를 동시에 낳게 만든 운명한테요? 처음으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삼켜온 분노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입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혼자 짊어졌어요. 제 선택이라고, 제 잘못이라고,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떠밀렸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김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달라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놓지 않았습니다. 형도 그랬을 거예요. 혼자 짊어졌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게 자기 잘못이라고, 엄마를 못 찾는 게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김현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형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 잘못만도 아니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거의 울지 않았는데 이 빈집 마루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한테 정말 미안해요. 김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방 안으로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으며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우는 마을 여관에 묵었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작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붓고 쌀을 휘저으니 물이 뿌옇게 탁해졌습니다. 쌀을 한 번 더 씻고 다시 물을 부으니 조금 맑아졌습니다. 세 번째 물을 붓고 쌀을 씻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흐느끼지도 않고 소리 내지도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물은 점점 맑아졌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생각을 많이 했다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 안 할 거예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형 무덤 앞에 설 때 최소한 제가 다 찾아봤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먼저 들어가 주인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40년 전 이장댁에서 있었던 일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알아봤습니다. 당신, 그때 그 산파 아니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네. 정분자. 얼굴이 늙긴 했어도 눈은 똑같네.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때 일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오. 아이 둘 낳고 하나 죽고 산파는 도망가고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 김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소문은 많았지. 아이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산파가 실수로 아이 죽였다는 소문도 있었고,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도 참, 왜 그때 도망갔어? 떳떳하면 버티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떳떳하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가 뭔가 더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우리는 슈퍼를 나와 마을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몇몇 집에 사람이 있었고 김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문을 열지 않았고 어떤 집에서는 모른다고 했으며 어떤 집에서는 아예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집에서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죄송합니다. 그때 일을 당장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 했는데 김현우가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이요. 제 형이 평생 고생하다 죽었어요. 형이 누구 아들인지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김현우를 봤습니다. 형? 당신 누구야? 김준식 동생이에요. 김현우요. 할머니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준식이가 죽었어? 네. 석 달 전에.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좁은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찬장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는데 흑백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야.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딸이 작은 며느리였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딸이 준식이를 낳았어. 근데 큰 며느리 아들로 올라갔지.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이름 바꿨잖아. 죄송합니다. 딸이 평생 가슴앓이 했어. 제 아들을 남아들로 키우는 걸 보면서 준식이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엄마라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준식이한테 미안하다고. 엄마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봐서. 김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바꿨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남의 아이 인생을 바꿨어? 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협박받았어요. 이장하고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바꿨어요. 그게 이유가 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협박받았으면 경찰 가고
신고하고 싸워야지. 왜 내 딸 인생을 망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딸이 평생 울었어. 제 아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 할머니가 사진을 쥐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을 골목을 걸으며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형이 누구 아들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말할 거예요. 제대로. 정말요? 네. 왜요? 더 힘들어질 텐데. 저는 김현우를 봤습니다. 저는 형에게 용서를 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숨을 쉬려면 이제는 말해야 해요. 김현우가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혼자 할게요. 왜요? 이건 제 일이니까요. 저는 마을 회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회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몇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웅성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40년 전 이장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노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정분자입니다. 40년 전 이 마을 산파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겨울 저는 이장댁에서 아이 둘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노인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 이야기, 동시 출산, 시어머니의 요구, 이장의 협박, 그리고 제 선택. 다 말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노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으며 어떤 이는 그냥 바닥만 봤습니다. 저는 회관을 나왔습니다. 김현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정분자.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줘 글씨를 완성했습니다. 67년 만에 제 이름이 제대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고백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은 그대로였고 마을 사람들 시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을 회관 앞에서 입을 열었을 때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혀를 찼으며 몇몇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손을 펼쳐보니 67년을 살아온 송금이 여전히 깊었고 주름도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 무게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받던 손, 음식을 만들던 손, 죄를 숨기던 손. 이제는 제 손이었습니다. 남자가 아침 일찍 찾아와 어젯밤 마을 여관에서 묵었다는 얘기를 건넸고 저는 물을 끓여 차를 내렸습니다. 둘은 작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40년 전에 다 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형한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납골당에 죄를 모시러 간다고 했고 같이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일어나며 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납골당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남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는데 산이 지나가고 논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이 길을 40년 전에도 지나갔었습니다. 그때는 버스를 타고 짐을 들고 도망치듯 떠났었는데 지금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하자 남자는 형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은 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작은 상자에 담겨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함을 들고 밖으로 나왔고 저도 따라 나가 납골당 뒤편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자는 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형이 평생 자기가 누군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둘이었다는 것도 동생이 있다는 것도 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러고도 형은 진짜 엄마를 찾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형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냐고 물어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했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제가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다고 대신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다고 형 삶을 대신 짊어지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맞을 것 같다고 자기도 형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누구였는지 찾는 대신 자기가 누군지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남자 얼굴에서 형의 그림자가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떠날 때는 도망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귀환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남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게 숨지 않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으며 잘 살라고 했습니다. 정분자 씨라고 불러줬습니다. 숨겨진 이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름으로. 저도 당신도 잘 살라고 대답했고 남자는 차를 돌려 시내 쪽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은 마을을 가로질러야 했고 옛집 터를 지나쳐야 했는데 저는 일부러 그 길을 택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몇몇 사람과 마주쳤는데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인사를 건넸으며 어떤 이는 그저 지나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옛집 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사라지고 깨끗한 2층 주택이 서 있었는데 그날 밤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아이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으며 화분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대문을 만질 뻔했다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 집도 그 죄책감도 인연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늦더라도 끝을 제대로 맺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돌아서서 장례식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주방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오늘 저녁에 큰 조문이 들어온다며 손 좀 보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손을 씻었는데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닦고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어 팔을 썰기 시작했는데 칼질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지도 더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속도였습니다. 주방장이 옆에서 괜찮냐고 물었고 얼굴이 좀 달라 보인다며 뭐랄까 숨 쉬는 것 같다고 전에는 참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숨 쉬는 법을 배웠나 봐요. 주방장이 웃으며 국을 저었습니다. 저녁 조문이 시작됐고 영정 사진이 또 걸렸으며 향 냄새가 또 퍼졌고 사람들이 또 슬퍼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음식을 내고 그릇을 걷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정 사진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서서 사진 속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돌아서서 주방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받던 손은 아니어도, 음식을 만드는 손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보건소에 자원봉사 신청을 할 수도 있었고, 산모 교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었으며,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작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정분자. 천천히 제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